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8 제인석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석방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24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58 제인석방. 고요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 삼경에 입술을 깨물며 피를 먹으면서 한사하여 문둥병과 싸워서 나 개인의 해방에 지향할 것을 감격된 날, 8.15 해방의 날에 나의 심한의 새롭고 커다란 전환을 기약해 하였다. 나는 자신있게 성한 사람으로서 해방된 조국의 한 단위로서 살 수 있는 전망이 나를 몹시도 흥분케 하여 전연히 밤에 잠들지 못한 채 새날의 여명을 맞이하였다. 여명은 고요만 하고 길기만 하다. 얼른 셀 것 같기도 하나 얼른 날은 새지도 않아서 나는 몸부림에 방문을 열어 제쳐 놓는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생생한 새벽의 이슬기가 피곤한 나의 얼굴하며 눈시울을 차디차게 적시는 것이다. 새벽은 이었고 샛별의 반짝이는 별빛과도 같이 희망적인 푸른 장막으로 연해지며 어느새 mon동이 터오른다. 날이 새면 셀수록 연녹색 푸른 아침에 조국의 해방된 감격이 더욱 뜨거워진다. 날이 날마다 큰 길은 장이 선 것처럼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남녀가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데모도 아닌 데모가 거리에 베풀어져 있으며 또는 군데군데에 모여서 앞으로의 독립의 이야기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니 무엇이 어떻게 되느니 하면서 제법 논객처럼 논진을 벌리고 있곤 한다. 가끔가다 추럭에 XX의 XX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몇 바퀴씩 도는 사람들이 있다. 거리는 이제는 완전히 우리들의 주권하에 일방적인 판국이 되어버린 것 같다. 어제까지라도 이 거리의 주인은 일본 사람들이었다. 무적을 자랑하던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라고 프라이드의 코가 높던 사람들이 패전을 당한 뒤에는 뒷구멍에서 살살 삽살개같이 기어버린다. 그래도 무장한 일본 헌병들은 5, 6명씩 떼를 지어서 해방을 기뻐하는 조선 사람의 데모 아닌 데모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려고 가진 위협을 다하며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함흥형무소에 갇힌 사람들이 몇천 명이나 쏟아져 나왔다. 영양실조로 기동도 못할 사람들의 온 몸뚱아리에는 오미며 습진투성이가 되어 나도 더러운 문득이지만 내 눈에도 볼 수 없는 더러운 몸들을 하고 있다. 일본 관원들은 패전 말기에 사상범이니 경제범이니 하면서 무고의 동포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오민이 습진을 악화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사람을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인 인신학대를 하고 있었다. 노두에서 가도 오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소위 죄수들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들 먹을 것이며
옷이며 약이며 고향으로 돌아갈 노자를 마련해 주면서 동포애를 참답게 베푸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궁금한 것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아리까리한 단어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 삼경의 입술을 깨물며 피를 먹으면서 한사하여 문둥병과 싸워서 나 개인의 해방에 지향할 것을 감격된 날, 8.15 해방의 날에 나의 심한의 새롭고 커다란 전환을 기약해 하였다라고 챕터 58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오지 않는 잠을 새로운 각오로 다짐했던가 봅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겠지요. 죽을 각오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계질로부터 해방되겠다는 각오가 마치 천우신조로 얻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순간 8.15 해방과 같은 격조로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계기가 곧 8.15 해방이었다는 자기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룻밤을 5으로 나눈 셋째의 시각을 말하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사하여 했는데 한사하여는 죽기를 각오하여 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모아 향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주의하여 잘 살피고 식별하는 능력을 뜻한다 하겠고요. 기약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정하여 약속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성한 사람으로서 해방된 조국의 한 단위로서 살 수 있는 전망이 나를 몹시도 흥분케 하여 전혀 이 밤에 잠들지 못한 채 새날의 여명을 맞이하였다. 여명은 고요만 하고 길기만 하다. 얼른 셀 것 같기도 하나 얼른 날은 새지도 않아서 나는 몸부림에 방문을 열어 제쳐놓는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생생한 새벽의 이슬기가 피곤한 나의 얼굴하며 눈시울을 차디차게 적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병으로부터 해당된 모습을 그려보며 상당히 흥분되었던가 봅니다. 그 흥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나래를 폈겠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아마도 엄청난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밤을 꼬박 샜나 봅니다. 금방 새벽이 올 듯하면서도 오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방문을 열어 제치고 나니 습한 공기가 눈가에 차디차게 느꼈던가 보네요. 여기서 흥분케 했는데 어떤 자극을 받아 감정이 격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라는 뜻이 있겠고요.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요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고 조용한 상태를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받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온몸을 떨거나 뒤흔들고 주위 사물에 부딪히는 짓을 이룬다 하겠고요. 눈시울이라고 하는 것은 눈 언저리의 또는 속눈썹이 난 곳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은 이었고 샛별에 반짝이는 별빛과도 같이 희망적인 푸른 창막으로 연해지며 어느새 먼동이 터오른다. 날이 새면 셀수록 연녹색 푸른 아침에 조국의 해방된 감격이 더욱 뜨거워진다. 날이 날마다 큰 길은 장이 선 것처럼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남녀가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데모도 아닌 데모가 거리에 베풀어져 있으며 또는 군데군데에 모여서 앞으로의 독립의 이야기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니 무엇이 어떻게 되느니 하면서 제법 논객처럼
논진을 벌리고 있곤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방문을 열어 제치니 머지않아 몬둥이 트고 화단에 있는 이파리에도 빛의 굴절로 색깔이 다르게 보였던가 봅니다. 더하여 길거리에서는 아직도 어제의 물결이 남아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분위기에 취해 이러쿵저러쿵 시국 이야기를 갑론을박 했겠지요. 더 정치에 관심 있는 부류는 대통령이 누가 되고 어느 장관은 누구이며 제법 전문가다운 논평에 이어 주장을 했겠지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죠.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밝을 무렵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매우 밝게 보이는 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사실이나 현상이 보이지 않도록 막거나 가리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먼동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새어 밝아 올 무렵의 동력 하늘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옅은 녹색을 뜻한다 하겠고요. 데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장이나 뜻을 나타내거나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이나 시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능숙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론진이라고 하는 것은 논진의 북한으로서 이론이나 주장을 전개하여 나가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추럭에 XX의 XX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몇 바퀴씩 도는 사람들이 있다. 거리는 이제는 완전히 우리들의 주권하에 일방적인 판국이 되어버린 것 같다. 어제까지라도 이 거리의 주인은 일본 사람들이었다. 무적을 자랑하던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라고 프라이드의 코가 높던 사람들이 패전을 당한 뒤에는 뒷구멍에서 살살 삽살개같이 기어버린다. 그래도 무장한 일본 헌병들은 5,6명씩 때를 지어서 해방을 기뻐하는 조선 사람의 데모 아닌 데모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려고 가진 위협을 다하며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수려하고 있는데요. 이따금 급진적인 사람들은 트럭에 깃발을 달고 만세를 이어갔던가 봅니다. 무적을 자랑하던 대일본 제국의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어 일본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을 듯 설설 기는 상황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본 헌병들은 5,6명씩 떼를 지어다니면서 데모대를 해산시키려고 마지막 발악을 했던가 봅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기 때문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겠지요. 혹 일본 민간인들은 보복이라도 당할까봐 몸살이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XX의 XX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붉은 깃발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뜻한다 하겠고요. 판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벌어져 있는 형편이나 국면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겨루거나 상대할 만한 적수가 없음을 뜻한다 하겠고요.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 또는 일제는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 열도와 그 식민지를 통치했던 국가라 하겠습니다. 1868년 1월 3일부터 1947년 5월 2일까지 존속했다 할 수 있겠고요. 동양에서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한 뒤 아시아 각국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인한 연합군의 점령 이후 일본국 헌법이 제정함으로써 그 체제가 붕괴되었다 하겠습니다.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자신하여 가지는 당당한 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패전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진 것을 이룬다 하겠고요. 삽살개라고 하는 것은
귀신 쫓는 개로 알려진 한국의 토종개로서 대부분 장목연이며 청색 삽살개와 황색 삽살개 등 털색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멸종의 위기를 겪었으나 1960년대부터 보존사업을 거쳐 개체수가 늘었다 하겠고요. 1992년 경산의 삽살개가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안의 경찰 활동을 주임으로 하는 전투지원병과 또는 헌병병과에 소속된 장병인데, 헌병제는 중세 프랑스에서 귀족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대에게 경찰권을 부여한 데서 유래됐다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헌병은 주로 프랑스 헌병제를 모방한 것으로 1881년 창설된 이후 공안유지, 식민지 치안유지 등 일본 경찰의 업무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였던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짐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후발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순서의 맨 끝으로 앞뒤를 분별하여 따지지 않고 모질게 길을 쓰거나 소리를 지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함흥형무소에 갇힌 사람들이 몇천 명이나 쏟아져 나왔다. 영양실조로 기동도 못할 사람들의 온 몸뚱아리에는 오미며 습진투성이가 되어 나도 더러운 문둥이이지만 내 눈에도 볼 수 없는 더러운 몸들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방이 되자 함흥형무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났나 봅니다. 그것도 몇천 명이라 하니 함흥형무소의 규모를 가늠할 듯합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영양실조에 온몸은 오미며 습진의 엉망투성이었던가 봅니다. 하운도 자신이 더럽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가 보죠. 본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투옥된 죄수들의 실상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함흥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함흥에 있는 형무소로서 형무소는 지금의 교도소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영양실조라고 하는 것은 영양의 영자를 잘못 기입했는데요. 영양실조의 잘못된 단어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원인으로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영양이 저하된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일으켜 움직임을 뜻한다 하겠고요. 옴이라고 하는 것은 옴은 개선충이라는 피부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개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진이라고 하는 것은 옴벌레 따위에 의하여 살갗에 진물이 나는 염증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관원들은 패전 말기에 사상범인이 경제범인이 하면서 무고의 동포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오민이 습진을 악화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사람을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인 인신학대를 하고 있었다. 노두에서 가도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소위 죄수들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들 먹을 것이며 옷이며 약이며 고향으로 돌아갈 노자를 마련해 주면서 동포애를 참답게 베푸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58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일본 관원들은 패전 말기에 더 심하게 사상범인이 경제범인이 하며 무차별적으로 가두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수용 환경도 말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다가 일왕의 항복으로 일시에 방면하다 보니 남루한 행색으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오가는 동포들이 동포애를 발휘하여 교통비도 보태주고 잠자리도 챙겨주고 먹을거리도 제공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이 많은 민족이고 일제치하에서 모두 억압된 사람이었기에 안타까움이 컸겠지요. 여기서 관헌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패전 말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 시대 기간의 끝 무렵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 체제에 반대하여 혁명적이거나 진보적 이념을 가지고 그 체제의 변혁을 꾀하려다 붙잡힌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공단체 또는 국가의 경제적 법령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려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고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에 고발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동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방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인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 그리고 인신학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길을 뜻한다 하겠고요. 죄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힌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자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을 오가는 데 드는 금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애라고 하는 것은 한결의 사람들끼리 서로 느끼는 사랑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51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9 거지로 전락한 일본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